코로나19가 전국적인 대확산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강화했는데요. 북한 당국 역시 코로나 방역 단계를 9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인 초특급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고 상점이나 식당,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지했는데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북한의 공식 발표와는 엇갈리는 조치여서 북한의 코로나19 실태가 과연 어떤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년 1월 하순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이동통신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그만큼 한류 콘텐츠와 휴대전화 보급이 증가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주목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코로나19 사태 저희도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정부가 네네. 거리 두기 단계를 좀 강화했는데 네네. 북한도 초특급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조금 강경화 장관도 이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데 이렇게 조치를 강화하는 걸 보면 네네. 서로 좀 뭔가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북한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동안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방어적이면서도 아주 국가적 차원에서의 총력전을 펼치는 뭐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에 접어든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주민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초특급 단계 격상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북한에 약 3만 명 이상의 격리자가 발생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의학적 관심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격리자들 속에 코로나19 환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네. 이제 북한의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북한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자체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북한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체계, 특히 진단 시약이랄지 또는 뭐 음압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으로서는 최대한의 어떤 예방 조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초특급 지금 단계로 그 격상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쪽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평양 네네. 시내를 드나드는 진입로에다가 네네. 장비를 설치해두고 체온 체크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우리 같으면 뭐 서울 톨게이트나 이런 곳에다가 그렇습니다. 온도계를 비치하고 있는 건데요. 네. 북한은 아무래도 좀 평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다른 수준, 다른 강도의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네. 보면 이제 평양은 매우 특별한 그런 지위를 누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만약에 평양이라고 하는 대도시, 북한에서 평양 외의 나머지 도시들은 우리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큰 도시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평양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뭐 걷잡을 수 없다는 뭐 그런 판단이 있는 것이고 북한으로서 이제 평양이 상징하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북한에서 이제 혁명 수도 평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 평양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평양을 막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 이제 그 보건 의료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을 다 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선 톨게이트 같은 곳에서부터 온도 측정을 하는 이런 수동적인 어떤 형태에서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북측에 계속 방역 협력을 하자라고 네네. 보건 협력을 하자라고 여러 차례 제안하고 네네. 정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네, 입이 부르틀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좀 뭐라도 반응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북한이 네. 이야기하고 있는 한 명도 확진자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확진자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측의 보건 의료와 관련된 뭔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확진자가 제로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북한은 남측에 또는 국제사회에 그렇게 크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 내부에서 지금 8차 당대회가 1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8차 당대회에 앞서서 외부 세계에 뭔가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는 당대회 앞으로의 그 성과에 관련된 부분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회에서의 성과를 강조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들을 당대 이전에 벌써 북한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또는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북한 당국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그 정치 정세가 완벽하게 정리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남측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중동의 자세를 취하면서 외부로부터 지원을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월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씩 바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8차 당대회를 먼저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내년 1월 하순, 1월 말에 이제 개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되게 보통 이제 4월 달에 열려서 입법이나 예산 문제 이런 걸 처리하게 되는데 네. 이게 8차 당대회도 1월에 예정돼 있고 네네. 그럼 당대회를 먼저 하고 최고인민회의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로 치면 정기국회에 해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세 개를 다루는 겁니다. 하나는 헌법과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산 그리고 인사를 다루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네. 북한 정치 일정인데 1월 초에 당대회 개최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헌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된 핵심적인 북한 노동당의 앞으로의 미래와 관련된 목표들을 최고인민회에서 헌법적으로 또는 법률 차원에서 그것을 보장한다. 법률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측면이 있고 인사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대회에서 결정됐던 사안들이 물론 노동당 내부 정치 행사 중에 가장 큰 게 당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회에서 결정된 것들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실현되고 인사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네네. 이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그리고 네네. 이동통신법 이런 것들을 네네. 내년 1월 말 최고인민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채택을 상임위에서 했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어떤 법 내용이고 뭐 주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인지 어떤 네네. 의도인지. 예. 이동통신법은 뭐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핸드폰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600만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법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미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고 그렇습니다. 있다. 왜냐하면 일반 전화로는 북한에서 생산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망 자체가 붕괴돼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유선 전화는 의미가 없고 무선으로 바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법은 뭐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반동 문화 배격법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지난번 그 당내에서 중요한 행사였던 정치국 회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 북한의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은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경제 상황이 삼중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수해 태풍 피해가 있었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속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 사상적인 좀 유약화랄지 또는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다. 그렇게 보면 북한 내부 당국에서 주민들을 다잡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대회를 지금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북한 내부의 사상적인 쇄신, 사상적인 단결을 꾀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그 큰 예방 접종을 지금 놓고 있다. 반동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좀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의 이제 법률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북한으로서는 현재 상황을 사상적으로 해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북한에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를 자처하는 젊은이들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그럴 정도니까 이제 상당히 뭐 소위 자본주의 날라리풍을 근절하겠다 이런 어떤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내부에서 시장의 확산은 당국이 막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묵인을 넘어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자본주의적인 경제 질서가 상당 부분 지금 북한 내부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년들의 사상적 해이도 있을 수가 네. 있고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돈 문화가 북한 사회를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 그렇다고 해서 이 대응을 계속 반동문화 배격법 이렇게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 과정에 또 한편으로 풀어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또 붙잡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파도가 위아래로 치는 것처럼 북한이 그런 그 행태를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 북한 당국이 김정은 시대의 이런 군사력을 과시하는 화보집을 냈더라고요. 첨단 네네. 무기를 등장시켜서. 네네. 이게 처음 아닙니까? 김정은 시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 화보집은 외국문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내부를 향한 거라기보다는 외부를 향해서 아, 보여주는 대외용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은 2012년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부고가 난 이후에 예.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이제 1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10년을 경과하고 11년째 이제 곧 접어든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김정은 집권 10년간의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기 체계 성장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지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동안 그 현지 지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진들을 120페이지에 걸쳐서 사진들을 올려놓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의 발전을 10년간의 발전 상황을 외부에 드러내는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포커스를 맞춰서 드러내는 그런 화보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근데 이 화보집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보면서 네. 얼핏 드는 생각이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네네. 미국의 정권 교체기 같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실제 행동을 하기보다는 네네. 화보집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 첨단 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선에서 네네. 일단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네. 전략적 무력 시위를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북한을 압박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중고라고 하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적 무력 시위를 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전에 또는 출범 과정에서 그러한 행동을 할 경우에 북미 관계가 첫 단추를 잘못 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북한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나마 낫겠는데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력 시위 쪽으로 갔을 경우에 북한의 그 부담할 수밖에 없는 후폭풍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이번 화보집을 보면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랄지 네. ICBM이랄지 또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열병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대거 담아낸 화보집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현재 우리의 무력이 이 정도까지 와 있다. 네.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들이미는 그런 보증수표와 같은 그 출판물을 이번에 내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네. 지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네네. 대북 특별대표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8일 날 오늘 8일 날 옵니다. 네네. 방한을 이제 이 임기가 거의 마지막 시점에 와서 방한하는 이유가 뭘까요? 닭 한 마리 많이 하라고 알려져 있는데 꼭 닭 한 마리 먹으러 오는 건 아닐 테고. 그렇습니다. 뭔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연합뉴스 이 TV 근처에 아마 그 단골집이 닭 한 마리 있습니다. 집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전에 북한의 전략적 무력 시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한미 당국의 공통적 입장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상호 간에 조율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좀 설정해서 현재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네.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한미 외교당국, 군사당국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바이든 그 부장관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임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미 간에 가장 중요한 비핵화 문제랄지 전반적인 한미 관계를 다뤘던 분이 이제 비건 부장관이고 결국 마무리 수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서로의 어떤 송별식 같은 네.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비건 부장관이 상당히 한반도에 좀 안정 내지는 평화 유지 이런 네네. 쪽에 좀 무게를 실어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메시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비건 부장관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비둘기파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유연성을 갖고 있고 뭔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는 그런 쪽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비건 부장관의 퇴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네네.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합의를 네네. 했는데 네. 이게 메시지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네네. 주한 미군 규모는 현행대로 28,500명 이하로 낮출 수 없도록 유지를 했는데 네네. 또 다른 법률에서는 중국산 5G, 화웨이 같은 데죠. 그걸 이용하는 나라에서는 미군을 주둔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네. 그럼 서로 메시지가 좀 엇갈리지 않습니까? 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렇게 상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미군을 주둔시키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네네.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가? 뭐 저는 크게 보면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의 그 대외 미군 주둔 과정에서 가족들이랄지 네. 그 미군 주둔이 그 지역에서의 활동으로 국한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 바뀐 게 그 꽤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는 그 지역의 상시 주둔보다는 상당히 순발력 있게 군대를 이동시키는 네, 신속 대응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바뀌었죠. 네. 그래서 스트라이크 부대랄지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0명을 유지하면서 부대의 어떤 상당히 그 유연성들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도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 얼마만큼 이제 안정적인 조율을 통해서 현재 주한미군의 범위와 여러 가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주둔의 명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또 탐색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한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